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현지 시간 9일부터 이틀간 미국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가 개최됩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올해 마지막 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시장을 움직이는 큰 돈의 흐름을 살펴보려면 역시 이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봐야 됩니다. 내년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 올해를 돌아보는 일 역시 필요하겠죠.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미국 증시 보면은 이게 FOMC 앞둔 전형적인 장세라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시청자분도 어제 오랜만에 이렇게 종목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SK라든가 삼성전자 그리고 AI 거품론 이후에 반도체가 더 이렇게 그 빅사이클이든가 슈퍼사이클에 대한 공감대가 더 형성된다 하는 쪽으로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는 좀 주춤했지만 이후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코스피 지수가 4,150에 이렇게 다다라는 모습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 3대 지수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보다도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기술주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증시에. 그다음에 그 SK라든가 삼성전자에 관심들이 높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측면이 미국 증시를 볼 때 사실 3대 지수의 등락보다 더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기술주 항목은 오늘 지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 PD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일정 그래프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 구성 항목들이 대부분 다 구성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대수출 호재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필라델피아 구성항의 주요 항목이 다 올랐고요. 두 번째는 장 막판에 필라델피아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와서 연일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도 하나의 눈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정 그래프가 나오는 대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3대 지수가 떨어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증시 자체에서는 좀 좋은 영향이 기대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12월 FOMC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 0.25%는 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시장 친화적 정책 이후에 시장에서 시카고 페드 배치가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90% 가면 대충 받아들인다. 이게 수능적 선택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0.25%에 대해서는 사실 시청자분도 대부분 다 그 얘기 또 오느냐 하는데 그게 관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시장에서 시그널 줄 것인가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국채금리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는 시장에 강하게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 두 가지 사항. 하나는 대분열이다. 지금까지 파악했던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시각이 11명이 한 명 공석 11명의 보드 멤버 중에 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일중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도 상승했습니다는 장 막판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되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파월이 이번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내년 1월이라든가 3월이라든가 뭐 이렇게 주제를 하긴 합니다는 취임 일정 끝나고 캐비넷이라든가 이 캐비넷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인물평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뉴욕특파원까지 하셨으니까 캐비넷에서 얼굴 보면 인물평이 이렇게 굉장히 좀 페드 의장으로서는 좀 너무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대체로는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에서 인물평이 나오면 대충 결정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케빈 해리스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발휘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이 소신 발언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느냐. 본인의 느낌 무게감이 꽤 높을 겁니다. 무게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들이 굉장히 관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소신 발언하고 두 번째는 차기 의장이 되는 상태에서 내년 2026년 5월 달에 임기입니다는 페드 의장은
2028년 1월까지거든요. 이사직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이사직이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지금 시장에서는 매파적 금리 인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예. 그것이 고스란히 이렇게 국채금리에 반영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주 이전서부터도 계속해서 12월에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9월과 10월에 비해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반란입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물론 장단기 금리가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한 때 4.2%까지 근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마감지수로 보면 4.17로 급락긴 했지만 사실 장단기 모두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일 간 국채금리 금리차를 10년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4.2% 가고 그 다음에 일본이 1.97% 되지만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에 156엔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엔니켈 자금의 청산에 대한 가능성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시청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장 막판에 오른 것, 이분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제 코스피를 51포인트 끌어올렸던 SK라든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 막판에 S&P 500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소폭 내린 것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소폭 오른 것도 그렇고 지금 심리가 한국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지금 천천히 알아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국제경제 큰 그림 보려면 중앙은행 얘기 봐야죠. 우리는 금리 결정 미리 끝냈습니다만 미국의 FOMC 남아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각국들도 마지막 중앙은행 회의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떤 거 알아봐야 됩니까? 올해는 그 중앙은행의 그 통화정책을 사실 결산해 봐야 됩니다. 예. 그 어느 해보다도 변화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 시점을 언제 잡을까 하는 때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미국의 FOMC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은 페드를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올해 어떻게 결정됐을까 하는 것을 결산해 보는 때를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중앙은행의 마지막 회의가 끝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끝났습니다. 11월 달에 끝났죠.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금통위원회 회의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변화가 많을 때는 우리 것처럼 중간자 입장에서는 예. 대형 이렇게 선진국들의 이렇게 중앙은행 회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회의를 이렇게 거기서 조율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빨리 끝났다 하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각국 그 중앙은행 회의에서 관심이 되는 것이 역시 오늘부터 미국 시간으로 해는 연준 회의, 그 다음에 18일부터는 비어조 회의 이렇게 해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 중앙은행 회의가 내년도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어느 연말 회의보다도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결산을 해봐야 된다는 게 올해는 중앙은행의 순환시대입니다. 예. 특히 페드의 순환시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는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페드의 순환시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중앙은행에 이렇게 보면 어조지수로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역시 페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ECB라든가 영란은행이 해야 되겠습니다는 올해만큼은 BOJ가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됐습니다. 인민은행보다 더 많이 거론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21 시기로 해서 다 게이지로 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내용들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어조지수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신흥국들의 이렇게 중앙은행 회의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회의입니다. 과거에는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브릭스 관련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 회의도 관심이 됐었는데요.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돼서 BOK가 우리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거론했던 것도 올해 외국인의 관심사가 어디에 이렇게 있었느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거론됐던 페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금리, 기준금리 변경 이런 것, 기자회견, 점도표,
경제 전망 이런 거 가지고 됐습니다는 올해는 많이 거론됐던 게 페드의 본질적 내용보다도 트럼프가 사실 페드를 흔들기 때문에 이렇게 페드가 많이 거론됐던 것도 또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과정들이 뭐 느닷없이 페드를 보고 방문한다든가 월러부터 시작했던 월러 보우만 마이런에 이어서 캐비닛에까지 이렇게 페드의 인사들을 개편한다든가 이런 쪽 모습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페드의 예산과 관련돼서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또 관여됐던 것도 올해 페드가 또 다른 측면에서 페드의 트럼프에 흔들기 때문에 올해 결산할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내년에 각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심이 되는 페드의 통화정책은 트럼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그러면 내년도에 대부분 다 이코노미스트라든가 IMF에서는 내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보다 더 우려된다 하는 측면에서 재정위기가 이렇게 우려가 되면 페드는 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견제와 균형에서 재정이 막 쓰는 것을 방지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내년도에 페드가 트럼프 산하에 가면 재정위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국채금리가 이렇게 장단기 모두 뛰어오른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채금리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관련없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렇다. 우리도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한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파월의 어떤 소신 발언이 이번 FOMC에 나올지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의 그간의 행동을 보면은 경제 데이터 얘기 이거 말고는 최대한 질문을 받아도 말을 아껴오긴 했거든요. 관련해서 백악관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4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그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또 이제 정치가 아닌 경치에 출시를 하고 직무실 외부에선 동맹을 만들라는 거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맥락이 하도 이제 시절이 수상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지금 시장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중앙은행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네, 이 파월 의장이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백악관에서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캐비넷에 차기 정을 내정된 사람은 뭐 금리나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백악관은 페드를 간섭하지만 파월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파월은 다른 페드 의장과 달리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가입니다. 예. 변호사 출신이죠. 예. 법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립성 원칙을 지킨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 그 원칙을 지킨다면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더 금리 인하에 좀 전형적 입장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상황인 만큼 소신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국채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페드가 사실 트럼프에서 많이 흔들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는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은 어땠을까?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다 중립성을 지켰다고 보겠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ECB랑 영란은행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잘 지켜가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텍스 마닝 기법에서 어저지수에서 ECB라든가 영란은행이 BOJ보다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것도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BOJ가 많이 거론됐던 것은 일본이 이렇게 사실 정치적으로 BOJ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이렇게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정치권의 영향이 굉장히 혼잡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해 통화정책 보면 협조 차원에서 BOJ에 이렇게 간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는 BOJ의 우월했다라든가 BOJ의 독립성은 잘 지켜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치 발언은 아닙니다. 우리 어떤 걸 보겠습니다.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정치권에서 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또 집권 초반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앙은행에 한국은행에 얼만큼 간섭했을까 하는 측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은행에 대한 입장 발언에서 보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사실 올해 중앙은행을 결산할 때 하나의 특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문제가 됐던 것이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국가, 거액 국가보다도 더 심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시진핑 인사로 중국 인민회행을 채워주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시진핑이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트럼프 인사도 관여하고 운영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준금리에 대해서 1%까지 내쳐달라 하는 측면에 이런 운영에서도 간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이렇게 사실 페드에 흔들리고 이렇게 심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흔들면 페드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세계 중앙은행의 위상을 잘 지켜오는 상태에서 모든 금융시장이 역시 페드의 영향력의 약화 여부와 관계없이 관심이 됐었습니다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벌써부터 관심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올 한 해 미국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작년에 9월 달에 페드가 피벗된 상태에서 사실 올해를 맞았으니까 예.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연초에는 대부분 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100bp 정도, 4단계 정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사실 이 금리 인하폭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했던 것은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1%까지 내줘야 된다. 베센트도 트럼프의 집권이익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원 입장에서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동원해서 2.5%가 기준금리의 적정선이다. 이다 보니까 피봇 자체에서 페드에서 1%포인트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더 내려, 베센트가 더 내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반기에는 기준금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폭이 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 페드의 모습 보면 올해 들어서 금리 동결을 계속해서 왔죠. 공교롭게도 트럼프라든가 베센트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할 때 금리를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미니 지방선거라든가 뭔가에서 트럼프가 사실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부터 9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를 제기했죠. 그래서 9월달, 10월달, 그리고 이번까지 금리를 한다면 3차례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페드의 순수하게 했을 때 100bp 전망에서 0.75%포인트 인하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얘기를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사실 트럼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도 올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을 결산할 때 하나의 특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다른 중앙은행은 보겠습니다. ECB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다른 은행 보면 연초 전망에 대비해서 기준금리 인하 폭이 오히려 축소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2차례 정도 상반기에 내렸죠. 경기 부양이 우선한 상태에서. 그러나 하반기는 신춘을 하려면 공부해서 부동산이라든가 가계부채, 거시경제의 금융성이 안정을 주다 보니까 동결로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마지막 11월 금통위에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사실상 금리 인하가 동결됐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올해 기준금리와 실질적으로는 실행해 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문제가 개입되는 상태에서 인하폭이 적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문제에서 올 한 해 되돌아봤을 때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부분이 기준금리 인하 폭과는 별개로 이제 시중금리, 국채금리는 하락폭이 적거나 오히려 오른 곳들도 많았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습국 현상이죠. 그래서 보통 기준금리가 내리면 경기부양 목적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금리에 해당되는 시장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국채금리가 거꾸로 오르는 컨언드럼, 수습꺾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머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FOMC에서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 가능성이 89%, 90%까지 육박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 국채금리의 장단기 금리를 보면 전부 올랐습니다. 전부 올랐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보면 올해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세 차례 9월달, 10월달, 12월까지 보면 0.7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페드의 신뢰가 뒀고 페드가 시장에서 5월적지에 있을 때는 대체로 올해 기준금리가 0.75% 인하할 때는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 1%포인트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금리에 대해서 경기부양 효과, 증시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올해 10년물 국채금리가 트럼프가 내릴 때마다 아름다운 국채금리 인하다 얘기하지만 취임 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2%였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4.2%입니다.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금리는 거의 이렇게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다.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거 한국이라든가 하는 것은 한국의 국고채 금리도 연초에 대비해서 다 올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국채금리가 바짝 오르는 현상이 달력이 됐습니다. 이게 한 가지 기준금리와 국채금리가 괴리가 발생했던 수급 현상이 올해 시장에서 사실 하나의 특징이고요. 올해 국채금리를 잃을 때 이것 또한 놓치면 안 되죠. 일본과 중국의 국채금리가 엇갈린 행보입니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의 국채금리가 지금 1.75%입니다. 유동성 한정에 빠졌습니다. 1.75%에서 경기부양, 증시부양이 안 되다 보니까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국채금리는 오늘 1.97%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이번 주 중에 아마 2%가 돌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또한 내일 정도에 일본의 국채금리가 2% 돌파하면 일본 관련해서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국채금리는 1.97%까지 올렸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자, 일본은 1.97, 중국은 1.75.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5%고 그 다음에 일본의 성장률이 지금 3, 4분기에 마이너스 1.6%입니다. 물론 중국은 전년 동기비고 일본은 미국식 방식으로 전기비 연율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성장률이 일본이 더 낮습니다. 그러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금통위에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그 국채금리는 철저하게 시장의 기장금리, 중앙은행의 기존금리와 달리 움직였던 것도 하나의 올해 결산할 때 한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고 이 대목이 내년도에 캐리 자금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잣대가 되는 이 경제 예측이라는 것이 올해 워낙 뭐 관세도 그렇고 변동이 많았었습니다만 예측과 실제가 상당히 많이 다른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통화 정책의 시차가 9개월, 1년 정도 큽니다. 예. 그래서 성장률이 수준이 낮고 맞고 틀리는 여부가 없이 추세는 맞아야 됩니다. 시차가 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자, 작년 12월부터 올해의 미국의 성장률을 페드가 내온 것을 보고 한번 자막을 보고 이 대목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 PD께서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성장률입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성장률 2.1%까지 봤습니다. 이 성장률 셈은 분기별 나오죠. 그것이 이제 트럼프 관세 영향을 많이 이렇게 과잉 해석하는 과정에서 3월 달에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 달에는 1.4%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작년 12월 대비해서는 33%까지 성장률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9월 달에는 1.6% 거꾸로 올렸습니다. 거꾸로 올렸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런 인프라 구조에서 예측이 틀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 경제의 보편적인 잣대가 되는 이렇게 사실 금리 정책을 올바르게 결정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립금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성장률 낮아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작년 12월 이후에 2월 달까지 3.9% 중립금리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근데 9월 달에는 거꾸로 3.46%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률은 9월 달에 올렸습니다. PCE 물가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전도표의 중립금리는 거꾸로 올라가야죠. 3.9%부터 올라가서 4%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뭐냐, 중립금리에서 중립금리와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과 PCE 물가의 상승과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는 뭐냐, 9월 이후서부터 내렸습니다. 이것도 올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어떠냐? 그 이후에 9월 이후에는 두 가지가 결부됐다는 겁니다. 셉의 내성에서 성장률과 물가와 관계없이 이렇게 중립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 인적 자원에서 친트럼프 인사들이 많이 개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의 내년도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두 번째는 성장률은 올라가고 9월 달에 그 다음에 물가는 올라갔는데 금리는 그 지금까지 동결해 오다가 왜 이렇게 금리를 내렸을까 하는 측면은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대 책무지표인 물가가 고용보다도 증시의 거품 속에 고금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 통화정책의 우선순위가 양대 책무 안정보다는 거시경제 금융 안정성, 다시 말하면 주가의 거품의 붕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도 올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BOK를 비롯해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은 경제 예측이 어떻게 됐을까? 대체로 보면 지금은 중앙은행에 한국은행에서 예. 사실 성장률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개의치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예측 기관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한국은행 출신으로 그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는 대우경제연구소 시절에 있을 때도 대부분 다 한국은행에서 딱 해서 1% 전망한다면 대체로 보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 내에 다 수정됐습니다. 예. 왜 그럴까? 일단 한국은행의 전망치에 대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 2% 전망했다. 맞으면 영웅이 되지만 맞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 뭐냐 한국은행에서 0.1% 전망하는데 당신은 뭐가 잘났다고 2%에 나중에 이렇게 책임의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 대부분 다 한국은행의 전망치 수렴할 정도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한국은행 예측력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냐? 지금은 한국은행 전망치에 개의치 않고 국내 증권사도 이렇게 전망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한국은행 전망치가 국내 증권사의 전망보다 후행적으로 나옵니다. 후행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측면이 올해 중앙은행의 경제 예측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중에 속보가 나와서요. 간단하게 전달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대신 발생한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이고요. AMD와 인텔의 중국 수출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H200 반도체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전 세대의 반도체긴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엘과 다음 세대 루빈 아키텍처가 적용된 최신 칩의 수출까지는 아직 허용이 안 됐지만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엔비디아 투자자들한테는 매출 25%라는 그 납부 내용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나쁜 내용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주가 시간에서 1.2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알아보긴 했지만 지금 각국의 이 통화정책 기준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이 프레임워크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내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주제가 됩니까? 네, 슈링크가 이렇게 방송 진행을 잘한다고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 내용도 한국의 지금 SK라든가 삼성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주가에 관심이 되는데요. 예. 발빠르게 전해주셔서 아마 그 시청자분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중요한 굉장히 내용이니까요. 중요하고 예. 시간에서 올라가는 모습 그런 측면인데요. 통화정책 프레임이 바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바뀌면 내년도에 사실 그 실질적으로 통화정책 운영에 반영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해서 그냥 제목만 이렇게 다음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그 통화정책 프레임도 많이 바뀌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프레임이 5년마다 검토돼 올해 공개적으로 그 해죠. 그래서 5월달에 토마스 라바와 컨퍼런스, 그 8월달에 잭슨홀 미팅 주 의제를 됐고요. 그 다음에 AIT가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안화폐 하는 과정에서 통화지표들이 M1, M2에서 L1, L2, L3, L4, L8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 지표로 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 그리고 변화가 싫어하는 일본도 새로운 실질금리 이렇게 돼서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요인도 이 요인입니다. 그런 요인이 이제 18일부터 있는 BOJ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프레임은 바뀌었을까? 우리는 사실 중간자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 프레임은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변해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인데 이렇게 우리의 그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통화 정책의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통화 정책 프레임도 이렇게 지금은 뉴노멀 환경이기 때문에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좀 가장 신속하게 빨리 변화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이기도 한데요.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통화 정책의 기준도 좀 바꿔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예측력이나 뭐 위상도 좀 하락했다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법정 화폐, 특히나 아까 자막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상자산의 믿음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법정 화폐가 흔들리게 되는 현상들 내년에도 커질 수 있을까?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도 인하폭이 좀 적었고 예. 국채금리가 거꾸로 올라갔으면 왜 증시는 올랐을까? 왜 증시는 올랐을까? 특히 통화정책 측면에서 유동성적인 측면, 이런 측면도 M1, M2 뭐 이런 지표들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결국 올해 그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동성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M2 지표라든가 미국도 M2 지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렇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증시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전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법화에 대한 5만 원권 100달러에 대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탈법정 화폐 거래가 주가라든가 금값을 끌어올렸다. 이것이 올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이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중앙은행의 전체적인 위상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법화에 대해서는 법화의 독점적인 주저권을 중앙은행에서 올해 많이 벗어나는 것도 올해 중앙은행을 결산할 때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그것이 올해 7월 달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법입니다. 예. 그래서 민간의 주저권을 이렇게 수용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법화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탈법정 화폐 거래에 의해서 한편에서 화폐 기능과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는 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금속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재테크 시장에선 채권보다는 올해 뭐 연초에는 채권들 많이 강조하셨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채권 금리 올라가니까 거꾸로 좀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도 근데요. 이런 탈법정 화폐 거래에 따라서 주식이 많이 올라갔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법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 화폐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리딩 노미션 포함해서. 그렇죠. 화폐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 얘기를 내년도에 한번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